내 집을 탐내? 네 거 좀 보고 말해. 네 쓰레기 같은 짐들 다 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전 남편이 법원을 나서자마자 의기양양하게 시댁 식구들을 이끌고 그녀의 30억 원짜리 대저택을 접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 남편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대동하고 달려와 며느리 명의인 30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대문이 활짝 열렸을 때 탐욕스러운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단결 같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적나라한 진실, 그리고 운명을 가르는 A4 용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현의 초토화 작전은 과연 얼마나 잔혹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반전은 어떻게 전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결혼식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김서연에게는 협의 이혼 서류에 펜을 내려놓고 법원의 정식 판결문을 손에 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신선한 활력이 솟구치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팡파르도, 북소리도, 화려한 꽃가루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조한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도장이 쿵 하고 찍혔을 뿐이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해방의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서현은 서울 가정법원 정문을 나서며 눈을 가늘게 뜨고 정오의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34, 한 번의 결혼 실패.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시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행하는 화이트 슈트로 날씬한 몸매를 감싼 김서연에게서는 성숙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쓴맛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기품이었습니다. 서현 씨.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이제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작년 생일에 김서연이 선물해준 네이비색 명품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남편을 잘 챙겨주면 그가 고마워할 거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지훈은 김서현 앞에서 멈춰서서 옷깃을 정리하더니 입가에 오만하고 노골적인 비웃음을 걸었습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뼛속 깊이 박힌 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지훈이 턱을 치켜들며 빈정거렸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났다고 좋아하지 마. 34 이혼녀의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꼬리표까지 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널 쳐다나 보겠어? 시골 친정집에 얹혀 살지 아니면 새 호구라도 물어올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김서연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미동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훈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하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운 좋게 떨쳐낸 비참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박지훈 씨, 김서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돈 갚아야 할 날짜 잊지 않으셨죠? 지우는 순간 얼어붙어 안색이 변했지만 곧바로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위협했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 너도 주제 파악 좀 해.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집은 내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거라고. 너 혼자 꿀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좋은 말 할 때 절반 토해내.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김서연은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한여름 정오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에 지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피땀 흘린 돈이요? 땅 사서 집 짓는 데 들어간 30억 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도박으로 날리고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지훈 씨, 등기부 등본에 명확히 적혀 있고 법원도 이미 판결했어요. 그 삼성동 주택은 제가 결혼 전에 형성한 제 특유 재산입니다. 당신과 당신네 식구들은 벽돌 한 장 보탠 적 없다고요. 지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삿대질을 하려는데 김서현은 이미 등을 돌려 걸어가 버렸습니다. 법원 마당에는 멍하니 서 있는 지훈만이 남겨졌습니다. 시원한 택시 뒷좌석에 앉아 김서현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3년의 시집살이가 흑백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3년 전 지방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김서현은 신도시에 땅을 매입해 30억 원에 달하는 현대식 정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지훈과 혼인신고를 하기 정확히 한 달 전, 그녀는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현명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지금도 김서현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최 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재산을 공동소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언제나 탐욕스럽게 눈동자를 굴리는 여자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시댁을 위해 헌신하는 게 도리지. 삼성동 그 집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 준호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다. 걔가 사업 자금으로 쓰게 말이야. 여자가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하니?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당시 김서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을 사랑했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먹는 것부터 자는 시간까지 시시콜콜 간섭했습니다. 28살인 시누이 수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소금기 묻은 옷을 그대로 던져놓고 올케가 빨아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수시로 김서현의 방에 침입해 화장품과 명품 가방을 제 물건처럼 썼습니다. 최 여사가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시동생 준호는 형수를 화수분 같은 현금 인출기로 취급했습니다. 김서현은 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지훈의 외도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배신도 모자라 김서현이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금고에 넣어둔 현금을 훔쳐 임신한 상간녀의 아파트 보증금으로 써버렸습니다. 김서현이 증거를 들이밀자 최 여사는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뻔뻔하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밖에서 좀 놀다 집만 잘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넌 아내라는 게 남편 단속 하나 못해서 이제 와서 돈 타령이냐? 아내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이 돈 좀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멍청함으로 선량함은 의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순간 김서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랑은 완전히 불타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띠링. 날카로운 문자 알림음이 김서현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명절 때마다 김서현에게 선물을 챙겨봤던 아파트 보안팀장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김서현님, 큰일 났습니다. 최 여사님과 그 자녀분들이 저택 정문 앞에 와 계십니다. 트럭에 열쇠 수리공까지 불렀어요. 보안요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 집인이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난리입니다.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김서현은 문자를 읽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탐욕을 참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김서현이 감히 큰일을 벌이지 못할 거라고 혹은 일단 집을 차지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택 안에 여전히 김서현이 수년간 사모은 육중한 원목 가구와 이탈리아 수입 소파,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차지하겠다고? 마음대로 해봐. 김서현은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고도 은밀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출근하거나 각자 볼일로 바쁜 틈을 타 김서현은 조용히 전문이사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일 가구 세트부터 침대,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커튼까지 모조리 뜯어냈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을 모두 제거하고 수도와 전기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30억 원짜리 저택은 이제 텅 비어버린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남겨둔 것은 횡한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붙여놓은 A4 용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붉은색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 침입 금지. 김서현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팀장님, 당황하지 마세요. 직원들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막는 척하다가 결국 마당으로 들여보내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늘 이 귀한 손님들을 제가 직접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드릴 생각이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니까요.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김서현은 전화를 끊고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천천히 가주세요. 급할 거 없어요? 저 사람들 좀 더 기다리게 놔두죠. 애가 타서 죽을 만일 테니까요. 택시가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김서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 탐욕스러운 가족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참이었습니다. 법과 인과응보, 그리고 욕망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업 말입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단지 그들만 자신들이 철저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택시는 18번지 저택대문 앞이 훤히 보이면서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멈춰 섰습니다. 김서현은 차 안에 머무는 대신 길 건너편 노천 카페 구석자리를 골라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혀끝에 닿는 쌉싸름한 맛이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웠습니다. 눈앞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30억 원짜리 저택이 정오의 햇살 아래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예술 장식 철제 대문과 반짝이는 석류석으로 마감된 담벼락은 상류층의 품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그림을 망치고 있는 것은 대문 앞에서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난잡한 무리였습니다. 보안팀장의 문자대로 최 여사는 마치 어벤져스라도 소집한 듯 집을 점거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샛노란 실크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색이 고급스럽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거대한 옥수수가 걸어다니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금반지를 주렁주렁 낀 손가락으로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인부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 좀 해. 텔레비전에 흠집이라도 나면 일당에서 깔 줄 알아요.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시누이 수진과 시동생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28살인 수진은 저택대문 앞에서 온몸을 비틀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마치 자신의 궁전에 입성하기라도 하는 양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김서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안방을 탐낸 지 오래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게으른 아가씨는 이웃들에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올케가 돈이 좀 많거든요. 이 집은 어차피 우리 오빠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느 방을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반면 금지옥엽 준호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조잡한 용 문신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은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담뱃재가 깨끗한 보도블록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는 툭하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치. 빨리 좀 해.
들어가서 좀 쉬자고. 그 광경은 너무나 황당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라도 따놓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법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김서현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서현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일주일 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던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 출석 기일이 잡힌 후 김서현은 전 남편 가족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고 뻔뻔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녀는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그들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핑계로 집을 강제 점거하고 기정사실을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들 것을 예견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하든지 아니면 굴 속을 텅 비워버려야 해 김서현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김서현은 지훈이 출장을 가고 시댁 식구들이 제사 준비로 시골에 내려가 있는 틈을 타 은밀하게 서울 최고의 전문이사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간단하면서도 철저했습니다. 나사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비울 것. 작업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김서현이 자랑스러워했던 1억 원에 육박하는 12인용 원목 가구 세트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85인치 텔레비전과 수천만 원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성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독일제 주방 가전들, 양문형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뜯겨나갔습니다. 심지어 김서현은 자동 개폐식 이중 커튼,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 그리고 아직 고정되지 않은 고급 욕실 도기들까지 철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30억 원짜리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텅 비고 썰렁한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서현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재물을 옮기는 것보다 보안 시스템에 남겨둔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대문과 현관문이 모든 잠금 장치를 최고급 지문 인식 스마트 도어록으로 교체하고 지훈의 지문 데이터를 모조리 삭제해버렸습니다. 또한 수도와 전기, 인터넷 계약까지 몰래 해지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김서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5분이 지났고 대문 앞의 소란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준호가 열쇠를 대문 구멍에 쑤셔 넣으며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땀만 비 오듯 쏟아질 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아, 시발. 왜 안 열려? 저 여자가 열쇠 바꾼 거 아니야? 준호가 고함을 지르며 튼튼한 철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지 못하자 최 여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비켜봐, 이 칠칠 맞은 놈아. 내가 할게. 아마 옛날 열쇠를 잘못 가져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 역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는 이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최신형 지문 인식 도어록은 매끄럽고 차가운 자태로 환영받지 못한 모든 침입 시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따가운 햇살에 두꺼운 화장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더워. 그냥 열쇠 수리공 불러서 뜯어버려. 어차피 오빠 집인데 우리가 부수면 어때? 수진이 앙칼지게 부추겼습니다. 그래. 맞아. 아저씨, 이리 와서 이거 다 뜯어버려요. 최 여사가 소리치며 트럭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공구 가방을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서현이 열쇠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예 열쇠 수리공까지 대동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이 가히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김서현은 커피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 대해 모아둔 증거들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상간녀와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훈은 어머니 용돈 명목으로 최 여사에게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몰래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최 여사가 시골에 자기 명의로 땅을 사는데 쓴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김서현이 그를 믿고 맡긴 공동 사업 수익금이었습니다. 그는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게 똑똑한 짓이라 생각했겠지만 김서현이 회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숫자는 그녀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 지우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이 저택은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함께 헐값에라도 팔아 빚을 갚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집에 집착하며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열쇠 수리공이 전기 드릴과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울렸습니다. 김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자신의 2천만 원짜리 대문을 저들이 망가뜨리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집의 진짜 주인을 마주했을 때 저들이 지을 표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정리하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서 적진에 강림하는 여왕처럼 여유롭고 당당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멈추세요. 김서현의 외침은 크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열쇠 수리공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망치를 발등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 여사 가족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김서현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그 얼굴이 놀라움에서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서현의 멈추세요 라는 외침은 후텁지근한 여름정오, 유리와 금속이 부딪히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기겁하며 스마트 도어록에 갖다 대려던 전기 드릴을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귀하고 차가우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위압감을 풍기고 있어 자신을 고용한 저 천박한 무리와는 확연히 대조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몸을 돌렸습니다. 지방이 두둑해 가늘어진 눈이 분노로 인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전 며느리를 알아본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나타나셨네. 난 또 어느 쥐구멍에 숨어버린 줄 알았지? 뭘 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당장 문 열어. 내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머니가 나서자 준호와 수진도 즉시 합세했습니다. 준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신발 밑창으로 비벼끈 뒤 성큼성큼 김서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양아치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좋은 말 할 때 문 여셔. 법원 판결도 났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집은 우리 형 거야. 더 이상 질척대지 말고. 사람 성질 돋우지 마. 김서현은 준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열쇠 수리공 앞으로 걸어가 선글라스를 벗고 단호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열쇠 기사님이시죠? 누가 남의 집 문을 뜯으라고 했습니까? 수리공은 우물쭈물하며 최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집주인이신데 열쇠를 잃어버리셨다고. 집주인이요. 김서현은 코웃음을 치며 최 여사를 힐끔 보았습니다.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본도 모르십니까? 개인주택의 잠금장치를 파손하려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거나 관할 지구대 경찰이 입회해야 합니다. 이 문에 구멍 하나라도 뚫는 순간 당신과 이 사람들 모두 특수재물 손괴죄로 고소당할 줄 아세요? 고소라는 두 글자에 수리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공구를 챙겨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집안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전 빠지겠습니다. 갑니다. 수리공이 포기하자 최 여사는 불에 댄 듯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수리공의 옷자락을 잡았다가 다시 김서현을 향해 삿대질하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독한 며느리가 집을 뺏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을 이 앙큼한 년이 비열한 수법으로 가로채려 들어. 이 도둑년.
사기꾼. 그녀는 통곡하며 손발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이웃들을 괴롭힐 때 써먹던 적반하장 수법이었습니다. 옆에서 수진도 덩달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맞아요. 우리 올케가 아주 독사 같은 여자예요. 우리 오빠 집 내놔.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저택의 사모님들이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고급 주택가 앞에서 벌어지는 이 촌극은 우스꽝스럽고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싸구려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길 저편에서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도착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과 보안팀장이 내렸습니다. 보안팀장은 김서현을 보고 눈짓으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김서현이 문자를 받은 직후 보안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관할 경찰에 연락을 취해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김서현이 짠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보자 최 여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타고난 뻔뻔함으로 금세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더욱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순경 양반,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시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속여서 이 30억짜리 집을 홀라당 뺏어갔어. 이제는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집에 들이지도 않아. 저 몹쓸 년을 감옥에 쳐넣어줘요. 경찰은 옷차림이 흐트러진 사람들과 짐이 가득 실린 트럭을 훑어본 뒤 유일하게 침착함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김서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인가요? 김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분쟁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미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는 김서현은 천천히 명품 핸드백을 열어 투명 파일에 정성스럽게 보관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무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태도로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자란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 명의인은 김서현, 바로 접니다. 더 중요한 건 등기 일자를 봐주세요. 2022년 8월 15일입니다. 저와 박지훈 씨의 혼인신고일은 2022년 9월 20일이고요. 다시 말해, 이 재산은 제가 결혼 전에 온전히 형성하고 소유한 것입니다. 이건 제 합법적인 특유 재산이며 박지훈 씨나 그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붉은 도장과 날짜를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옆에 있던 최 여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물론 김서현이 결혼 전에 집을 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시집 오면 다 시댁 귀신이고 재산도 시댁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해왔습니다. 이제 법 앞에서 그녀의 낡아빠진 논리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아무 문제 없군요. 경찰은 서류를 접어 김서현에게 돌려주며 최 여사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등기부 등본상 이 집은 명백히 김서현 씨의 결혼 전 특유 재산입니다. 할머니나 가족분들은 이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건 위법 행위입니다. 최 여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아들 준호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거 위조 서류야. 전현이 위조한 게 틀림없어. 우리 아들이 전현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녀는 절망적으로 발악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돈이요. 김서현이 말을 자르며 칼날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준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 시골 땅 사들인다고 몰래 횡령한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은행 거래 내역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경찰관님께 제출해서 아드님 재산 은닉 혐의로 조사라도 받게 해드릴까요?
시골 땅 이야기가 나오자 최 여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김서현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마치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한 뼈 있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오늘 짐까지 싸들고 오신 걸 보니 들어와서 살 작정이셨나 본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박지훈 씨 개인 물품이 집안에 남아있다면 문을 열어드릴 테니 어머님과 동생분들이 들어가서 챙겨가세요. 저도 과거의 쓰레기를 남겨두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녀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제가 물건 훔쳤다고 누명이라도 씌우면 곤란하니까요. 최 여사는 김서현이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좁은 머릿속에는 혹시나 하는 희망 회로가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김서현이 다 못 챙겼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원목 가구가 그대로 있고 85인치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드러누워 버릴 심산이었습니다. 좋아. 문 열어. 내 아들 물건 챙겨갈 거야. 최 여사는 헛기침하며 짐짓 위험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김서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최 여사가 조금만 더 눈치가 빨랐다면 그것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라는 걸 알아챘을 것입니다. 김서현은 거대한 철문 앞으로 걸어가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띠리릭, 철컥.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양옆으로 천천히 갈라지며 마치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괴물처럼 낮게 신음했습니다. 김서현은 옆으로 비켜서며 비꼬는 듯한 제스처로 입장을 권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님, 도련님, 아가씨. 집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최 여사와 수진, 준호는 바람처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도 체면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 육중한 대문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상 속의 호화로움이 아니라 처절할 만큼 적나라한 진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최 여사는 누가 마음을 바꿔 문을 닫기라도 할까봐 허겁지겁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그 뒤를 바짝 따랐고 세 모자는 마치 성을 점령한 정복자들처럼 의기양양하게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저택은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외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집 옆에 부겐빌레아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외관 덕분에 최 여사는 사는 분명 천국일 거야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녀는 용과 봉황이 조각된 시원한 원목 소파에 누워 85인치 텔레비전으로 가요 무대를 시청하고 밤에는 아로마 향이 감도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잠드는 상상을 했습니다. 김서현은 2명의 경찰관, 그리고 보안팀장과 함께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공간을 충분히 만끽할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가 먼저 청동으로 주조된 육중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 안 잠겼다. 그녀는 흥분해서 소리치며 무거운 원목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끼익, 경첩 소리와 함께 광활한 내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여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서로 밀치던 수진과 준호도 멈춰서서 어머니의 등에 부딪혔습니다. 세 사람은 하마터면 바닥에 뒹굴 뻔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시골 친척들에게 자랑하곤 했던 호화로운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소름 끼치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널찍한 1층에는 가구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영혼이나 다름없던 1억 원짜리 12인용 원목 가구 세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리석 바닥에 희미한 자국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웅장한 텔레비전 장식장,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장식용으로 놓아두었던 비싼 골동품들도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김서현의 잔혹함은 지극히 사소한 디테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가 뜯겨나가고
흉측한 전선만이 말라비틀어진 지렁이처럼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이중 커튼도 사라져 뜨거운 햇살이 적나라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차가운 흰 벽을 더욱 휑하게 비췄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버려진 동굴 같았습니다. 최 여사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벽 사이로 둔탁하게 울려 퍼져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가구들이 다 어디 갔어?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김서현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극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가구 다 어디다 빼돌렸어? 내 소파 어디 갔어? 내 텔레비전 어디 갔냐고. 김서현은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셨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긴 제 집이고 가구도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이사할 때 자기 재산을 챙겨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명품 가구를 남한테 줍니까? 최 여사는 기가 막혀 숨을 헐떡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휘청거렸습니다. 이때 수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나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 방, 내 물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수영장이 보이는 공주님 방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분노에 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눈물범벅이 되어 뛰어내려오더니 3살짜리 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텅 비었어. 싹 다 뜯어갔어. 라텍스 매트리스, 화장대, 에어컨, 전부 다 없어졌어.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 그와 동시에 난폭한 시동생 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칠게 주방 수납장 문을 열어젖혔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는 먼지 쌓인 빈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나무 수납장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시발. 화장실 전구까지 다 빼갔어. 이 여자 진짜 독종이네. 최 여사 가족은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것은 내 벽면과 진실이 가져다주는 끔찍한 정적뿐이었습니다. 30억 원짜리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려던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김서현이 유일하게 남겨둔 물건에 꽂혔습니다. 예전에 금박 풍수 그림이 걸려있던 거실 정면 벽에는 하얀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색 굵은 글씨로 눈을 찌를 듯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 침입 금지. 그 짧은 문구는 마치 뺨을 후려치는 따귀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권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에 대한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최 여사는 그 글자를 읽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쥐고 있던 것은 칼자루가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텅 빈 집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김서현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두 경찰관의 시선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전현이 나를 속였어.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입가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본 수진이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옳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우리 엄마 죽으면 다 언니 책임이야.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에도 김서현의 눈빛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경찰을 향해 바닥에서 연기 중인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에는 저 사람들의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낡은 돗자리 하나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로 쓰러지신 거라면 지금 당장 119를 부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평소에 꾀병 부리시던 습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119와 검사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키던 최 여사의 몸부림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한쪽 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통쾌함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닥칠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다 지친 진짜 불청객들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전 며느리의 양보나 경찰의 동정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거친 고함 소리가 그녀의 어설픈 연기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이사할 거야, 말 거야? 우리 지금 반나절이나 기다렸어. 이 더운 날에 언제까지 사람을 잡아둘 셈이야? 창문이 흔들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삿짐 트럭 기사였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건장한 체격의 기사와 험상궂은 인상의 인부 2명이 허리에 손을 얹고 극도의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돈 줘요. 위약금이랑 대기료. 돈이라는 단어에 최 여사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혼절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녀는 엉덩이를 털고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탐욕과 당혹감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은 꼴사납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집이 텅 비었는데 들어가서 뭐해? 최 여사는 집안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안 보여? 우리 사기당했어. 이 짐들 도로 다 싣고 시골로 가. 그 말에 트럭 기사는 눈을 부릅뜨며 바닥에 침을 퇴 뱉었습니다. 도로 가라니? 그럼 운송비는 어쩔 거야? 기름때 가며 여기까지 왔고 우리 인부 4명이서 시간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냥 가라고? 왕복 운송비에 대기료까지 합쳐서 20만 원 내놔요. 돈 주면 가란 대로 갈 테니까. 뭐라고? 20만 원. 최 여사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쇳소리를 냈습니다. 당신들 강도야? 짐 하나도 안 날랐으면서 무슨 돈을 달래? 난 돈 못 줘. 규칙은 규칙이야. 팔뚝에 문신이 있는 인부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움직였으면 돈을 내야지. 우리도 다른 일 제쳐두고 왔는데 지금 떼먹겠다는 거야?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노동자들 피땀 흘린 돈을 떼먹으려 들어? 고급 주택가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욕설과 고함, 돈 내놓으라는 독촉이 뒤섞여 소란스러워지자 주변 저택에 교양 있는 이웃들이 하나둘 테라스로 나와 혀를 찼습니다. 개중에는 핸드폰을 꺼내 이 추태를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에 최 여사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어른이라 자부하던 그녀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더 쓰라린 것은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금전적 손실이었습니다. 최 여사에게 돈은 곧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허공에 20만 원을 날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줘버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수진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거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욕을 먹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나 현금 없단 말이야. 최 여사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쳐다봤지만 금지옥엽 아들은 슬그머니 딴청을 피우며 통화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빚이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습니다. 인부들은 돈을 안 주면 짐을 길바닥에 쏟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서현이 우아하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는 정확히 최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서현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조언해 드릴게요. 그냥 돈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단지 내 CCTV도 있고 파출소 경찰관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돈 떼먹으려다간 큰일 치르실 텐데요. 게다가 지훈 씨, 지금 돈이 아주 급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위치가 노출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서현의 말은 찬물세례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뒤적여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 장 한 장 돈을 세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마침내 돈을 건네받은 기사는 코웃음을 치며 트럭에 올라타더니 매캐한 매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길 위에는 갈 곳 잃은 짐들과 비참해진 최 여사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증오가 가득 찬 눈으로 서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좋으냐고. 서현은 핸드폰을 내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 귓속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하지만 안전거리는 유지한 채 다가갔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망친 거죠. 서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훈 씨가 왜 오늘 그렇게 길을 쓰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최 여사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현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불법 도박으로 사채업자한테 5억 원이나 빚을 졌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깡패들이 지훈 씨 잡으러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집을 차지해서 헐값에라도 팔아넘기고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기부 등본은 제 손에 있고 집은 제가 잠가버렸네요. 아마 빚쟁이들이 곧 냄새를 맡고 찾아올 텐데요. 그 말은 최 여사의 머릿속에서 원자폭탄처럼 터졌습니다. 5억 원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동생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훈의 도박 빚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현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아니면 최 여사 역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애써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은 성실하게 사업하는 애야. 최 여사는 힘없이 반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어머님. 서현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보안요원에게 문을 닫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얼른 아드님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더 얼쩡거리다가는 등판에 문신한 깍두기 형님들이 빚받으러 올 텐데 그때는 경찰도 못 도와드려요. 최 여사의 눈앞에서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쪽에 우아하고 안전한 세상과 바깥쪽에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최 여사와 두 자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머리 위를 맴도는 거액의 빚이 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신도시의 밤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며 텅 빈 아스팔트 위로 길고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변 저택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저녁 준비를 하는 웃음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18번지 저택 앞은 마치 초상집처럼 처량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싸움과 참패 끝에 인부들도 떠나고 트럭도 사라졌습니다. 굴욕감에 휩싸인 새 모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배고픔과 지훈의 5억 빚에 대한 걱정으로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목이 뜯겨 죽겠어. 수진이 하얀 다리를 찰싹 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다리 아파 하이힐을 벗어 던진 그녀는 맨발로 보도블록을 밟고 있었습니다. 번진 화장은 그녀를 슬픈 광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준호는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 어두운 정원 조명 아래 세워진 자신의 오토바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그 오토바이는 준호의 유일한 보물이자 친구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오토바이를 몰고 마당 한가운데 주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날 때 서현이 순식간에 문을 잠그는 바람에 애마는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 시발. 전현이 내 오토바이를 인질로 잡았어. 준호가 주먹을 꽉 쥐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못 꺼내면 내일 당장 이동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압류해 가기라도 하면 그는 정말로 끝장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해볼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사정은 무슨 사정?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 그 표정 못 봤어?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보던 거. 전화해봤자 비웃음만 살 거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그냥 갈 순 없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자의 질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오빠. 나도 그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집도 비었으면서 보물창고인 척 문도 안 열어주고.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담 넘어서 들어가는 거 어때? 오토바이도 꺼내고 분풀이도 좀 하고. 어차피 가구도 다 뺐다며. 유리창이라도 깨고 정원이라도 망가뜨려서 돈 좀 쓰게 만들자. 그 어리석고 무모한 계획에 준호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토바이 트렁크에 절단기 있어? 담이 좀 높긴 해도 밟고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 새벽에 사람들 잠들면 작업하자. 최 여사는 자식들의 모의를 들으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서현에 대한 증오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조심하고. 오토바이만이라도 건져오면 어디냐. 팔면 몇십만 원이라도 나오겠지? 빈손으로 시골 내려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의 무기는 두 자녀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마지막 손길이 되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거리에는 인적 하나 없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집 뒤편 담벼락을 골랐습니다. 검은 티셔츠로 얼굴을 감싸고 손에는 절단기를 든 채였습니다. 수진은 밑에서 엎드려 오빠의 발판 노릇을 했습니다. 아, 살살 좀 밟아. 어깨 부러지겠어. 조용히 해. 망이나 잘 봐. 누구 오면 기침하고. 준호는 쇠창살을 잡고 낑낑대며 담을 넘었습니다.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서현이 잠들었거나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준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잔디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금지된 구역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다가가 오토바이를 살폈지만 앞뒤 바퀴는 거대한 유자형 자물쇠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도난 방지용 특수 자물쇠였습니다. 젠장. 이 여자가 진짜 철두철미하네. 준호는 욕을 씹어뱉으며 절단기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서현이 달아놓은 것은 독일제 특수강 자물쇠였습니다. 녹슨 절단기로는 흠집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던 준호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거실의 통유리창을 노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강화 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못 가져간다면 부수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원석 하나를 집어들고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수진이 초조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아직 멀었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조용히 해. 유리창 하나만 박살내고 나갈 테니까. 준호는 돌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잔디를 밟은 그 순간부터 보안 요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층의 텅 빈 침실, 김서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캠핑 의자에 앉아 아이패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어둠 속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준호의 얼굴, 담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수진, 멀리 나무 뒤에 숨은 최 여사의 모습까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서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좀 더 확실하게 파괴 행위를 저지르길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가격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서현은 스마트 홈 앱의 비상 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고요한 주택가를 찢어발길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정원 내 귀퉁이에 설치된 고출력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칠흑 같던 정원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빛에 눈이 먼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돌을 발등에 떨어뜨렸습니다. 도둑이야. 침입자 발생. 자동 안내 방송이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담밖의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최 여사가 있는 곳으로 도망쳤고 최 여사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빛을 피해 허둥지둥 담을 넘으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쥐새끼처럼 마당을 뱅뱅 돌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준호의 그림자가 화면에 잡히자마자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덫이었습니다. 112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신도시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저택의 흰 벽을 어지럽게 훑었고 마침내 도간에 든 쥐꼬리 된 준호는 담벼락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손들어. 2명의 경찰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준호는 잔디밭에 얼굴을 처박힌 채 제압당했습니다. 철컥.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대문 밖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치려던 최 여사와 수지는 동네 방범대원들과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내 아들이 자기 형 집에 오토바이 가지러 들어간 게 무슨 죄라고. 사람 살려. 그때 김서현이 2층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 곁에는 이번 소송을 위해 고용한 베테랑 홍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현은 바닥에 깔린 준호와 울부짖는 최 여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하신가요, 어머님? 서현의 목소리가 최 여사의 통곡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아드님이 새벽 1시에 절단기를 들고 담을 넘었고 특수 자물쇠를 훼손하려다 실패하자 돌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저희 집 CCTV에 1초도 빠짐없이 다 찍혔고요. 이건 명백한 특수 주거 침입의 특수 재물 손괴입니다. 홍 변호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경찰관님, 증거 영상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야간에 침입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에서 7년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징역이라는 말에 최 여사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언니, 제발요. 오빠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지훈이 오토바이를 몰고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연락을 받고 도박판에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동생과 쓰러진 어머니를 본 지훈은 이성을 잃고 서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 내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훈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고 싶습니까? 서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타이밍 한 번 기가 막히네요. 지훈 씨, 안 그래도 당신 빚 문제 때문에 찾고 있었는데. 빚. 내가 내 동생을 함정에 빠뜨렸잖아.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고소요? 서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감옥에 보낼 자격이 차고 넘치는데요. 그녀의 눈짓에 홍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지훈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박지훈 씨, 이건 지난 3년간 당신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인 사업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어머님께 몰래 빼돌려 땅을 산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이훈 씨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강제 집행면탈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홍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불법 도박 비대 사기 혐의, 오늘 동생분의 특수절도 미수 사건까지 더해지면 온 가족이 감옥에서 꽤 오랫동안 정모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서현이 돈만 벌 줄 아는 공 같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완벽하게 짜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현이 지훈에게 다가가 그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사채에 빚 5억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이 집 팔아서 갚고 튀려고 했겠죠? 근데 어쩌나 계획이 다 틀어졌네. 자, 선택해요. 동생 감옥 보내고 당신도 횡령으로 들어가서 콩밥 먹을래요? 아니면 내가 제안하는 대로 할래요? 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동생과 기절한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그는 읽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지훈은 고개를 떨구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서현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출소 가서 얘기하죠. 새벽 4시 파출소 조사실하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퉁퉁 부은 눈으로 훌쩍이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홍 변호사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어머님 명의로 빼돌린 1억 5천만 원, 즉시 김서현 씨에게 반환하십시오. 둘째, 가족 전원이 김서현 씨 주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십시오. 이를 어길 시 합의는 파기되고 즉시 형사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1억 5천. 그 돈이 어디 있어? 땅 다 샀는데 최 여사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서현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몸으로 때우세요. 준호 도련님 감옥 보내고 지훈 씨도 같이 들어가시고요. 감옥에 있으면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을 일은 없어서 오히려 안전하겠네요. 사채업자라는 말에 지훈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지훈아, 너 미쳤니? 내 땅이야. 엄마 제발 좀 닥쳐. 지훈이 울부짖었습니다. 나 감옥 가면 빚쟁이들이 가만둘 것 같아. 엄마 욕심 때문에 다 망했잖아. 이제 속이 시원해. 아들의 고함에 최 여사는 넋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은 부유한 삶에 대한 환상,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와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이틀 뒤, 지훈은 상간녀에게 사주었던 아파트를 헐값에 급처분하여 서현에게 합의금을 갚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지훈을 본 상간녀는 돈 될 만한 폐물들을 챙겨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최 여사 가족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시골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좁은 버스 안에서 서로를 탓하는 비난과 욕설이 오갔지만 버스는 무심하게 그들을 태우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가혹하고도 공평했습니다. 한 달 후 18번지 저택. 황량했던 공간은 이제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서현은 칙칙했던 인테리어를 걷어내고 크림색과 원목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스타일로 집을 꾸몄습니다. 정원에는 서현이 직접 심은 장미와 수국이 만발했고 부겐빌레아 덩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서현아, 이리 와서 차 한잔 해라. 현관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서현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소박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딸의 편안해진 얼굴을 보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서현은 어머니 곁에 앉아 따뜻한 연잎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가슴 졸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서현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오히려 개운해요. 몸에 난 혹을 떼어낸 기분이에요. 나쁜 남편 하나 잃고 남은 평생의 자유를 얻었으니 제가 남는 장사한 거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현은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만 용기는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요.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김서현의 저택 위로, 그리고 그녀의 인생 위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엔드.